콘텐츠 개발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플랫폼에 걸쳐서 다양한 청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콘텐츠.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어떤 과제 같은데요. 이 프로세스 어떻게 됩니까? 일단 최근에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굉장히 안녕하십니까? 다큐멘터리 제작론 이한규입니다. 이번 시간은 8강 인터뷰 다큐멘터리의 정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준비된 인터뷰 영상 하나 학생분들과 감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통해서 좋은 인터뷰를 촬영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또는 내용적으로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실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 인터뷰를 어떤 방식으로 촬영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내용에 활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럴 히스토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말로는 구술 기록, 구술 역사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오럴 히스토리라는 문학 장르가 따로 존재할 정도로 어떤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구술, 즉 어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 내용을 자기 말을 통해서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만큼 아주 강력한 기록은 없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럴 히스토리라는 문학 장르 자체도 어떤 중요한 인물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과거에 경험했던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본인의 느낌과 그 당시 벌어졌던 사실을 본인의 시선으로 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것을 녹음하기도 하고 녹화하기도 하고 아니면 받아 적는 사람이 받아 적기도 하는 이런 장르들이 바로 이제 오럴 히스토리라는 장르인데요. 이런 장르가 따로 있을 만큼 우리 인류사에서 어떤 지나간 역사를 이야기하고 회상하고 기록할 때 이런 구술 기록만큼 강력한 도구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지나간 것을 우리가 다시 회상할 때 지나간 것을 다시 저희가 현장에서 복원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뭔가 회상하거나 뭔가 기록해야 할 때 그 당시 그 현장을 보았던 내지는 그 현장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 본인의 언어로 그 상황을 기술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기록 수단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다큐멘터리에서의 인터뷰도 이런 같은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큐멘터리의 하위 장르 중에 아예 인터뷰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장르가 있을 정도로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분들도 뭐 이렇게 TV를 보시거나 하실 때 다큐멘터리를 딱 보셨는데 어떤 성우의 나레이션이나 아니면 뭐 출연자의 어떤 출연 없이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의 인터뷰들이 계속해서 나열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다큐멘터리 장르 중에 하나인 인터뷰 다큐멘터리인데요. 이렇게 하나의 다큐멘터리가 오롯이 여러 사람의 인터뷰로만 구성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저희가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강의까지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배웠습니다만 제가 강조한 것이 다큐멘터리란 현장, 상황에 카메라 같은 기록 장비가 가서 그것을 촬영하고 제작자가 그 상황과 현실을 창조적으로 재가공하는, 그렇죠? 하는 장르가 바로 다큐멘터리 장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벌어질 일이나 아니면 현재 벌어지는 일은 지금 가서 카메라로 촬영하고 담아내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나간 거, 몇 년 전 거, 몇 달 전 거 이런 상황은 카메라로 담아내는 것이 불가능하죠. 이랬을 때 다큐멘터리는 과연 그 지나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하고 담아낼 것인가? 여러분이 제작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쵸? 그때 그 상황에서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즉 인터뷰를 통해서 그때 그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렇게 과거에 벌어졌던 일 등을 현장이 이미 지나가 버린 상황에서 과거의 일을 담아낼 때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사용하고 이것이 아주 다큐멘터리 제작에서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의 제목을 인터뷰 다큐멘터리의 정수라는 표현까지 쓴 것이죠. 자, 이렇게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제 인터뷰를 우리 학생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인터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요. 우선 기능적으로 인터뷰를 할 때 구성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언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인터뷰라는 상황을 가정해 보시죠. 자,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어느 누구를 인터뷰하러 딱 갔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존재하는 구성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제작자라고 가정을 하시고
먼저 인터뷰 질문을 하는 인터뷰어가 있을 수 있죠. 이것을 영어로 인터뷰에 ER을 붙여서 인터뷰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 시간 내내 뭐 질문자, 뭐 제작자 이렇게 표현할까도 고민했었는데 그냥 현장에서 가장 많이 실제로 쓰는 용어인 인터뷰어라는 표현을 우리 학생분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고 왔고요. 자, 인터뷰어, 즉 인터뷰를 질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어떤 사람이 있겠죠? 인터뷰를 듣고 당하는 사람, 즉 질문을 듣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것을 인터뷰이라고 합니다. 아까 질문하는 사람은 인터뷰라는 단어에 ER을 붙여서 인터뷰하는 사람이었다면 인터뷰이는 인터뷰라는 단어에 영어 이 두 개를 붙여서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 즉 인터뷰 답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어를 조금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이 ER과 EE를 붙으면서 뭐 이렇게 피동과 사동 이런 의미들을 좀 아실 것 같은데 이 수업은 이제 영어 수업이 아니니까 그냥 이제 단어 자체만 그냥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는 식으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물어보는 사람, 물어보는 거에 답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뭘 물어보고 뭘 답할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questions, 질문 내용이 있을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답하고 어떤 내용을 질문하고 답하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만일에 촬영을 안 한다. 그러면 다큐멘터리 제작 입장에서는 이것은 인터뷰를 안 한 거나 다름없겠죠. 왜? 인터뷰를 시켜냈지만 영상으로 남겨놓지 않았다. 그 얘기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랑 똑같고 그것은 다큐멘터리 제작자 입장에서는 인터뷰를 안 한 거다. 다름없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게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인터뷰를 구성하는 네 번째 요소는 바로 촬영 장비가 되겠습니다. 카메라 이퀴먼트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촬영 장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인터뷰 상황에서 중요한 네 가지 요소는 첫 번째, 질문하는 사람, 두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사람, 세 번째, 그 오고 가는 질문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 모든 현장을 담아내는 촬영 장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이 이제 저희 뭐 기말 과제도 있고 하잖아요. 만일에 인터뷰를 하러 가신다. 그러면 적어도 이 네 가지가 제대로 충족이 됐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터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거의 모든 다큐멘터리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터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목적이나 방식 등에 조금 대동소이한 어떤 그런 차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 학생분들이랑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를 하는 방식이나 목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지금까지 저희가 같이 얘기했던 거죠. 지나간 것들, 과거의 것들을 다시 기록하고자 할 때 인터뷰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6.25 전쟁 때 어떤 굉장히 그때 위험하고 힘들었던 고단했던 삶을 지금 어떤 90대 그 당시 참전용사 학도병으로 뭐 예를 들어서 참전하셨던 그 참전용사분에게 인터뷰를 듣는다든지, 그렇죠? 저희가 6.25 전쟁 때에 다시 카메라를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어땠다는 얘기를 그 당시 참전했던 참전용사한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지나간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절절하게 구술해서 듣는 것을 인터뷰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예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IMF 구제금융 당시에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취직이 어려워서 청춘 시절을 좀 방황했었던 어떤 그런 지금의 50대 여성을 인터뷰를 한다면 이 여성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당시에 사회상이 어땠고 친구들은 어땠고 대학가에서 얼마나 우울했고 청춘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그 당시의 얘기를 이 50대 여성의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이유, 방식 중에 제가 첫 번째로 언급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했던 얘기죠. 지나간 과거에 대한 기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다큐멘터리가 이미 촬영을 통해서 담아낸 현장에 대해서 논평, 분석을 목적으로 인터뷰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간 것을 굳이 지나간 과거를 다시 끄집어내기 위한 인터뷰와는 조금 결이 다른데요. 제가 예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저희 교재도 있는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개설된 초등학생 대상 의대 입시학원, 초등학생 대상 의대 입시학원의 치열한 입시 공부 현장을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촬영했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보시죠. 자, 그래서 대치동에 있는 초등학생 대상 의대 준비반을 촬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열한 입시 현장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러한 입시 현장이 왜 벌어지며 왜 치열하며 이러한 사회 현상이 왜 벌어지는지에 대한 논평, 분석, 의미, 미래 전망 등과 같은 좀 한 뎁스 더 들어간, 한 깊이 더 들어간 분석을 원할 때 물론 제작자가 성우의 내레이션을 통해서 이것을 논평할 수도 있지만 더 좋은 다큐멘터리의 전달 방식을 위해서 그 사교육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도대체 이 현상은 어떤 현상이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를 가려고 하는 이런 현상은 왜 벌어지는가요? 라는 질문을 하고 그 사교육 전문가가 거기에 대한 논평과 답을 함으로써 그리고 그 논평과 답을 한 그 내용을 치열한 입시 현장 뒤에 편집해서 붙임으로써
그 현장을 더 설명하고 그 현장이 갖고 있는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이용을 위해서 인터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예를 들어서 돌고래들의 생태를 다루는 자연 다큐멘터리인데 돌고래가 짝짓기를 할 때 수컷 2마리가 암컷 1마리를 몰아서 그 다음에 짝짓기를 하는 그런 어떤 특이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다큐멘터리 수중 촬영팀이 실제로 돌고래의 짝짓기 현상을 촬영을 하고 그냥 단순히 그것만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돌고래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능이 높은 수상생물이 수컷 2마리가 힘을 합쳐서 암컷 1마리와의 짝짓기를 시도하는가. 보통 다른 자연 생태계에서 동물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상황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수상생물 전문가한테 인터뷰를 통해서 이것은 돌고래가 고등생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전략적으로 짰기 때문입니다 라는 분석적인 내용을 인터뷰를 하고 나중에 편집 과정에서 먼저 수중 촬영을 통해서 촬영했던 돌고래들의 생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수상 전문가에게 이런 의미 부여한 인터뷰를 나중에 붙인다면 이 하나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는 시청자로 하여금 현상은 현상대로 굉장히 극명하게 보고 이 극명한 현상이 과연 생물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나중에 분석을 듣게 되는 아주 내용이 풍성해지는 다큐멘터리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제가 인문사회적인 예를 들고 자연적인 예를 들었는데 참고로 이 예들은 제가 그냥 지어낸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다큐멘터리가 제작된 것을 제가 예시로 따온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다큐멘터리의 내용과 인터뷰입니다. 자, 이렇게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를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단순히 지나간 것을 구술하는 것이 아닌 제작진이 이미 촬영을 한 어떤 상황, 현장에 대해서 그 현상, 상황을 분석하고 논평하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인터뷰가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학생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터뷰는 시청자로 하여금 앞에서 본 사교육 현장, 앞에서 본 돌고래 짝짓기 현상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차마 드러나지 않았던 내포된 의미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인터뷰의 고유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지금 앞에서 제가 2가지 인터뷰의 어떤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밖에도 또 다른 어떤 의도의 활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제작자가 어떤 의도하는 바가 있는데 좀 간접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도 이 인터뷰라는 형식을 적절히 사용을 합니다. 즉 제작자가 직접 카메라 앞에서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시네마 베리떼 형식의 다큐멘터리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제작자가 철저히 카메라 뒤에만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의 경우 제작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그것을 실제로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지난 강의 때 여러 가지 예를 들어드렸습니다만은 마이클 무어라는 미국 다큐멘터리 감독이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유튜브 땡에서 마이클 무어 다큐멘터리를 검색해서 굉장히 좋은 다큐멘터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마이클 무어는 감독이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현장을 논평하고 본인의 목소리를 실컷 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시네마 베리떼라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어떤 전통을 계승한 것이죠. 하지만 다큐멘터리 형식 중에는 제작자가 그렇게 카메라 앞으로 뛰쳐나가지 않는 그런 다큐멘터리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제작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나 차마 내가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못할 때 그때 제작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인터뷰이를 섭외를 해서 그 인터뷰이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인터뷰이는 인터뷰를 하는 사람입니다. 인터뷰어가 질문을 하는 사람이죠. 네. 인터뷰이가 제작자의 의견을 대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충실한 대리자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다큐멘터리에서 활용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특히 시사 다큐멘터리에서 어떤 쟁점, 시사 다큐멘터리는 어떤 쟁점을 다루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찬성,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이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 이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사 다큐멘터리 쟁점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제작자가 그 쟁점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 위주의 인터뷰, 그런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집중 편집한다면 이런 어떤 편집과 이런 제작 방식을 통해서 제작자가 이 쟁점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그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하는 방식, 이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인터뷰 활용의 한 또 다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학생분들 지금까지 제 말씀 들으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셨겠지만 이런 방식의 인터뷰가 괜찮을까? 너무 한쪽으로 좀 치우친 의견 아닐까라는 걱정이 드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인터뷰 제작 방식은 자칫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제작자가 현실을 좀 지나치게 왜곡하는 거 아니냐, 지나치게 편향된 목소리만 내는 것은 아니냐라고 비난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방식은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 인터뷰 기법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시사 다큐멘터리에서는 어떤 주요 아이템, 주요 어떤 쟁점,
대해서는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전문가의 인터뷰를 다양하게 듣고 그 다양한 쟁점들의 인터뷰들을 좀 편집을 해서 다양하게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제작자가 지나치게 왜곡한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상황적인 사용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 학생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인터뷰 영상을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 나오실 수도 있는데요. 먼저 인터뷰 영상 먼저 한번 감상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개발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플랫폼에 걸쳐서 다양한 청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컨텐츠.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어떤 과제 같은데요. 이 프로세스 어떻게 됩니까? 일단 최근에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굉장히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플랫폼의 주 이용자 그 타겟을 이해하는 데서 모든 기획은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의 주 이용자의 어떤 특성들, 선호들을 파악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거기에 어울리는 이제 아이템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진행하는 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력적인 이야기로 이제 출발은 해야 될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는 이제 타겟을 향해서 좀 더 뾰족하게 기획해야 되는 것들이 최근에 조금 더 선호되는 기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겟을 생각해서 뾰족하게 기획해야 한다. 네네.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와닿는데요. 좀 타겟을 이해해서 뾰족하게 한다. 조금만 더 구체적인 예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지상파 방송을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져 있죠. 그러면 이분들이 경험했던 이야기의 장르적 취향도 있을 것이고, 뭐 음악의 취향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에 맞추어진 이야기를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은 타겟에 이분들은 사실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다르고, 연애 관계나 이런 로맨스를 바라보는 어떤 취향도 다르고, 거기 어떤 질서에 대한 이해도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조금 더 선호되는 이야기가 다를 수 있고, 심지어 그 결말에 대한 취향도 좀 다르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젊은 취향들은 최근에 뭐 회기물이라든가,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부터 성장 없이 아예 결론을 내고 시작하는 서사들을 굉장히 선호하죠. 근데 사실은 조금 연배가, 저도 뭐 나이가 있지만 잔잔하게 성장하면서 주는 그 감동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선호의 차이들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뭐 출연진도 달라질 것이고, 그 원작을 고르는 전략도 달라질 것이고, 이런 것들에서 플랫폼을 선택하는 순간 꽤 많은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그리고 취향들이 다양해지면서 네. 다양한 취향들의 타겟에 되게 굉장히 거기에 맞추는 컨텐츠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네. 트렌드 분석에 대한 얘기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비디오 컨텐츠 제작의 미래를 형성하는 새로운 트렌드 무엇이 있는지. 제작 쪽은 뭐 저희 방송통신대도 그렇고 그 버추얼 프로덕션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좀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현장에 직접 가는 것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비디오 LED 월에서 배경을 미리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서 만들어서 그러면 기획 단계에서 그걸 다 이제 해야 되니까 현장 가서 결정해야 되는 것보다 미리 이제 그런 소스들을 미리 정하고, 이런 기획 단계 프리 프로덕션이 점점 중요해지는 트렌드가 있어서 거기에 맞춘 어떤 기술도 배워야 될 것이고, 이러한 대응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날것의 영상과 컴퓨터 그래픽으로 잘 정제된 영상들이 공존하다 보면 역으로 오히려 더 날 것을 기대하는 반작용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디자인의 취향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현상들이 앞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사실 버추얼 얘기와 다큐멘터리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다큐라는 것은 현장이고 네, 버추얼은 말 그대로 버추얼인데 가상이죠. 네, 가상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매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다큐멘터리에서 기술을 많이 쓰시잖아요. 뭐 최근에 그 인도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아예 생성 AI를 통해서 그 이미지를 움직이게 하시고도 하셨고, 그런 활용들이 그 자체가 시각적으로 충격을 주는 측면도 있고, 또 활용이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영상에서 다큐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그 즐거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사실 뭐 영화사조에서도 완전히 현장 가서 즉흥으로 막 찍었던 영화사조 있는 것처럼 그쪽에 대한 어떤 수요들이 계속 반작용처럼 나올 것 같다는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다큐도 저는 계속 장르 분화가 더 심화되는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큐멘터리 찍으시는 분들도 미리 아예 서사를 짜서 좀 접근하시는 분도 있고, 배우가 연기하는 걸 쓰시는 분도 있고, 그게 더 가면 CG를 쓰게 되고, 네. 그런 계열도 생길 것 같고요. 근데 반대쪽에 진짜로 그냥 더 차라리 흔들리는 카메라로 더 들어가는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들에 대한 선호도 더 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공존할 거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타겟에 따라서 컨텐츠는 세분화될 것이라는 말씀이 맞다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왜냐면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정제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콘텐츠로 보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CG를 쓰고 정확한 정보를 쓰고 이런 쪽에 좀 더 맞추어질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통로로 다큐를 선호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그런 장르의 다큐가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콘텐츠가 이제 다양한 채널에서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고 네. 플랫폼마다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그 퀄리티 네. 그리고 얼마나 고전적인 영상 문법을 준수하는가의 차이 네.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런 시대의 콘텐츠들 어떤 식으로 스펙트럼화되고 네. 어떻게 카테고라이즈 될까요? 저도 이제 제가 개인 유튜브를 한번 5편 정도 올려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고민했던 게 일반적인 문법을 만들 수 있는 역량도 없고 그리고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면 오히려 소통의 템포가 더 중요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소통과 경험 뭐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소통과 경험. 네, 그러니까 소통을 위한 콘텐츠는 문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영상통화 하듯이 그냥 뭐 예전 정석적인 영상 문법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영상통화하는 정도의 일상성으로 메시지 중심으로 가는 장르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있으면 다른 한편에는 정말 정석으로 완결된 그 앵글도 예쁘고 품질도 정말 그 DI도 색보정도 제대로 넣고 이쪽에 대한 선호도 당연히 있는데 저는 그게 좀 공존하고 기능적으로 계속 분화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하고 쓰고 있다는 생각들은 좀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소통이 중요한 콘텐츠에는 공을 안 들이고 그 오히려 발행 주기가 그 배포 주기가 훨씬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근데 이쪽은 저희가 워낙 눈높이가 높아졌고 워낙 저희가 기술도 발전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퀄리티가 요구되고 그런 것들은 또 거기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내가 기획하고 제작하는 콘텐츠의 타겟 오디언스가 누구고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가에 대한 전략을 확실하게 세워놓고 기획과 제작을 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날 시장에서 비디오 콘텐츠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수익화 전략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뭐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광고구나라는 생각들을 최근에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광고비가 몰려 있고 광고비가 배분되는 플랫폼에서 돈을 결국엔 벌 수 있고 물론 그 다음 단계의 수익들은 있죠. 예를 들어 구독 기반으로 하거나 최근에 이제 후원을 많이 받으시긴 하시고 네, 후원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리고 뭐 IP 비즈니스라고 해서 뭐 굿즈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류의 일부 플랫폼과 컨텐츠가 아니면 여전히 광고 베이스로 움직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최근에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좀 다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영상이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어내고 그게 만들어내는 파생의 가치에서 수익화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전통적인 형태의 광고는 아니더라도 광고 방식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들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도 콘텐츠 장르마다 당연히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교육적이거나 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구독료나 단건 이게 판매하는 형태도 당연히 시장에 열려 있다고 보고 그쪽 시장들의 성장세도 당연히 있고요. 네, 좀 분야별로 좀 나눠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컨텐츠 많이 이제 우리나라도 글로벌화되고 네, 또 글로벌 어떤 플랫폼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그 글로벌한 매력을 지닌 컨텐츠 제작과 또 로컬에 맞는 컨텐츠 제작 간의 어떤 그런 균형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글로벌 시장에서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과 그 로컬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게 좀 요새 좀 재미난 다이나믹이 역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좀 많이 비슷해졌잖아요. 글로벌 시장도 대부분 도시화되어 있고 대부분 사는 모습이 비슷하다 보니까 보편의 이야기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글로벌 전략인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보편의 이야기를 로컬의 향기가 잔뜩 담겨 있는 걸 골라보는 문화가 좀 생겨나는 것 같아서 예전에는 사실은 물론 이제 현지에서 먹히는 콘텐츠라는 게 별도로 당연히 있고 그걸 위한 기획도 해야 되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면 그걸 글로벌에서도 즐기시는 것 같다는 생각들을 최근에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한국만 놓고 보면 뭐 지역이라든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로컬의 요소들을 더 잘 발굴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다큐멘터리 같은 장르가 로컬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어떻게 보면 이야기의 출발점이 돼주면 좋겠다는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출발한 다큐가 글로벌 포맷으로 확장된 사례들도 있는 것처럼 어른 김장하 같은 예, 뭐 그런 사례들이 있죠. 저희가 지역 방송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글로벌 OTT를 통해서 또 배포되는 사례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삶에서 출발한 이야기를 다큐의 형식으로 이 컨텐츠 만드시는 데 그것을 좀 저희 학우님들이 많이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글로벌로 닿을 수 있는 이야기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한 그게 또 맥락이 맞는 거죠. 네네네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영상 잘 보셨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 출연을 했죠? 예, 저희과 이성빈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특별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인터뷰, 즉 다큐멘터리 인터뷰죠. 이번 다큐멘터리 인터뷰를 제가 제작하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학생분들이랑 제작 방식, 그리고 노하우, 그리고 인터뷰 다큐멘터리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작을 한 건데요.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 두 강의를 통해서 이 인터뷰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 인터뷰를 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노하우들이 있는지, 어떤 주의점들이 있는지를 세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인터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인터뷰는요, 우리 학교, 우리 과 이성민 교수님을 인터뷰하는 내용으로 구성을 했고요. 인터뷰의 questions, 질문 내용, 여러분 기억나시죠? 4가지 요소 중에 하나 질문 내용. 이 질문 내용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그에 맞는 컨텐츠 기획,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큰 주제로 이성민 교수님과 제가 인터뷰를 주고받는 어떤 그런 인터뷰 다큐멘터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복습을 해볼까요? 자, 인터뷰에서 구성 요소가 총 4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인터뷰어. 여기서 인터뷰어는 누구죠? 이 영상에서? 누구죠? 저죠. 네, 저죠. 네. 두 번째, 구성 요소가 뭐죠? 예? 인터뷰 이, 즉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 이 영상에서는 누구죠? 그렇죠. 예, 이성민 교수님이시죠. 그렇게 되고요. 세 번째, 뭐였죠? 질문 내용. 질문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그에 맞는 콘텐츠 기획 전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과 답을 저희가 했죠. 자, 마지막, 촬영 장비. 꽤 카메라들이 여러 대 있었습니다. 이 촬영 장비는 제가 이번 강의와 특히 다음 강의 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보신 영상에도 이렇게 인터뷰 촬영에서의 중요한 4가지 요소들이 다 이렇게 존재하죠. 예, 이렇게 이 영상을 통해서 이 4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존재하는구나를 우리 학생분들이 보시고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학생분들과 이 영상, 이 인터뷰 영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저는 좋은 인터뷰를 촬영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부분,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 이렇게 2가지로 좀 나눠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형식이에요. 자, 다큐멘터리에서 좋은 인터뷰를 촬영하기 위해서는요, 인터뷰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뷰라는 것이 좀 통상 보통 앉아서 계속해서 하는 어떤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상학적으로 보면 조금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피사체가 막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피사체한테 어떤 그 현장에서 스토리텔링이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한균 씨 보듯이 막 어떤 면접과 같은 그런 막 긴장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면 인터뷰라는 촬영은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작자는 이 지루할 수밖에 없는 형식의 인터뷰를 어떻게 하면 그래도 덜 지루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고민을 통해서 시청자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제작자 입장에서 난 좋은 인터뷰 내용을 했으니까 보는 사람도 잘 보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더 몰입되고 더 다이나믹하게 볼 수 있게 영상미를 구현한다면 그것이 더 좋은 제작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좋은 인터뷰를 제작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서 형식도 있다라는 말씀을 이 수업을 통해서 꼭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영상미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이번 영상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번 인터뷰의 경우에는 인터뷰 내용 자체가 최근 유행하는 영상 콘텐츠의 경향성 분석, 그리고 미래 전망을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리고 인터뷰 2도 우리 이성민 교수님도 이 해당 분야에서 최근 떠오르는 젊은 학자분이시죠. 라이징 스타.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최대한 해당 인터뷰 2를 좀 역동적인 화면으로 소개하고자 제작자인 제가 의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의 내용도 굉장히 최신 떠오르는 내용이고, 그것을 답하는 학자분도 요즘 주목받는 젊은 학자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샷에서 조금 역동적인 부분을 좀 내보자라는 게 제작자의 제작 의도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차분할 수밖에 없는 인터뷰에서 영상미적으로 역동성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영상미를 살려서 인터뷰 2, 즉 인터뷰를 할 전문가를 영상미를 살려서 촬영한다는 것은 역동성을 살리고 보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표현도 있지만, 부가적으로 시청자로 하여금 그 인터뷰 2의 매력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부터 하는 말에 신뢰감이 가고 신빙성이 가고 주목도가 가게 하는 그런 부가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영상 보셨지만 초반에 이성민 교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역동적인 어떤 샷들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매력도를 좀 높여놓고 인터뷰를 했을 때 시청자 입장에서는 더 몰입하고 더 내용을 신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이런 영상미라는 인터뷰의 형식이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의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저러한 어떤 효과들을 좀 저희가 얻어내기 위해서 처음에 인터뷰 장소도 드론으로 설정샷을 멋있게 아주 역동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또 인터뷰의 소개 역시 고속 촬영 기법,
그리고 핸드헬드 기법을 이용해서 최대한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표현하려고 했고, 어떤 그런 역동적인 화면에서 배경음악이나 아니면 카메라가 빨리 움직일 때 슉 하는 그런 효과음 등도 아주 세심하게 전략적으로 사용을 해서 최대한 다이나믹하게 인터뷰이를 소개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보시는 여러분들은 좀 그런 역동성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기술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핸드헬드 기법을 제가 사용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핸드헬드, 말 그대로 손으로 든다 라는 기법이죠. 즉 카메라를 보통 삼각대에 놓고 촬영을 하는데, 삼각대에 놓고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하는 촬영자가 손에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촬영을 하면 움직이는 피사체를 막 따라가면서 촬영할 때 훨씬 역동적으로 촬영을 할 수 있겠죠. 단 이렇게 들고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다 보면 어떤 샷의 안정성, 막 화면이 흔들리니까요, 안정성이 좀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짐벌이라는 기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짐벌이라는 기구는요, 카메라를 안정적으로 지탱해주는 장비로 촬영 시 흔들림이나 진동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촬영에서 부드러운 영상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보통 그 연결 부분에 우리 자이로스코프라고 해서 어떤 중력이나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것의 반작용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터가 들어있는 어떤 그런 장비들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전문 촬영 장비의 짐벌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짐벌, 또 여러분들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뭐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물론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손쉽게 좀 살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이 짐벌에 대한 설명은 저희 PD님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이미지들을 몇 개 넣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고속 촬영 기법인데요. 고속 촬영 기법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초당 프레임 수보다 프레임 수를 더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긴장되시죠? 갑자기 기술 용어가 나왔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기술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단지 우리는 그래도 미디어 영상학도니까 실제로 어떤 원리인지는 조금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전 촬영 강의 때, 카메라 강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 영상을 찍을 때 여러분 어떻게 찍는다고 그랬죠? 1초당 정지된 사진 30장. 기억나세요? 30장. 그래서 한 장을 프레임이라고 표현했었고, 1초에 30장의 사진을 따다다다닥 연속으로 찍어서 그것을 후루룩 보여주면 마치 그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식 체계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동영상 촬영의 원리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기억이 안 나시면 이전 강의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쓰는 표준 형식은 1초에 30장의 정지된 사진을 연속적으로 후루룩 찍어낸다 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말로 초당 30프레임 촬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성민 교수님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었을 때는 초당 200프레임, 즉 1초당 30장이 아니라 1초당 훨씬 더 빨리 200장의 사진을 찍는 어떤 그런 촬영 기법을 사용했고요. 이것이 고속 촬영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30장으로 찍어도 지금까지 보는데 문제 없었는데 왜 200장을 찍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초에 30장이 들어있는 영상입니다. 근데 이것을 시간을 느리게 해서 1초가 아니라 10초라고 늘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촘촘히 있던 사진이 1초가 10초, 즉 10배의 길이가 되면 이 촘촘히 있던 30장 사이의 틈도 10배만큼 벌어지겠죠. 이해 가세요? 이렇게 우리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벌리면 사진도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러면 그 사진과 사진 사이의 길이가 짧나요? 기나요? 길어지죠. 그러면 그 사진과 사진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는 화면이 뚝 끊긴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납니다. 즉 화면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어떻게 했을 때? 1초가 10초가 됐을 때. 자, 근데 만일에 1초에 30장이 아니라 1초에 200장의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1초를 10초로 늘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이 안에 있던 200장의 사진이 10초에 쫙 펼쳐지겠죠. 그러면 30장의 사진이 쫙 펼쳐진 것보다 200장의 사진이 쫙 펼쳐졌을 때 사진과 사진 사이의 간격이 훨씬 어떻다? 크다, 적다? 적죠. 즉 사진과 사진 사이에 공간이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움직임이 어떻다? 부드럽게 간다는 얘기죠. 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이후에 편집 수업을 할 거잖아요. 편집을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속도 조절이라는 항목도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행히 지금 이해가 가시는 분은 저랑 같이 이해를 같이 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이해 가시는 분은 저랑 같이 이해하시면서 계속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인터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성민 교수님이 매우 천천히 걸어가시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천천히 가는 모습, 즉 1초 동안 찍어놓고 그것을 표현을 10초로 한다. 이랬을 때 그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이 부드럽게 걸어가시는 것처럼 보이려면 그렇게 고속 촬영, 많은 프레임 수를 감안하는 촬영을 해야 그렇게 교수님이 어색하게 안 걸어오시고 부드럽게 속도를 아무리 늦춰도 부드럽게 걸어오시는 것 같은 그런 모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속 촬영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당 많은 프레임 촬영을 진행을 하면요. 슬로우 모션으로 화면을 전환했을 때 움직임이 어떻다? 더 부드럽게 표현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저희 같이 전문적으로 촬영을 하는 사람들한테만 있는 기능이 아닙니다.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잠깐 강의를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 한번 보시겠어요? 그 아이땡이든 뭐 삼땡이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거의 모든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에 들어가서 동영상 기능을 들어가면 그것이 뭐 슬로우 모션이라는 메뉴명이든 고속 촬영이라는 메뉴명이든 다 이렇게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 동영상 촬영에도 이렇게 초당 많은 프레임을 찍어내는 기능이 이미 탑재되어 있다. 즉 고속 촬영 기법이라는 것이 엄청 전문적인 기법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가까이 있는 기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예를 드립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수업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내 카메라에 이런 기능이 있었어?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요 강의 다 들으시고 뭐 움직임이 좀 빠른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은 강아지한테 공을 던져주고 강아지가 막 뛰어가는 것을 이렇게 슬로우 모션 같은 걸로 찍으시고 나중에 한번 보시면 그 강아지가 뛰면서 털과 귀가 막 이렇게 날리는 귀가 펄럭거리는 그런 모습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밀하게 구현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초당 프레임 수를 굉장히 많이 넣어서 찍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이성민 교수님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을 때 슬로우 모션과 패스트 모션을 번갈아 사용했죠. 패스트 모션은 슬로우 모션의 반대, 즉 후룩 지나가시는 것도 제가 사용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슬로우 모션과 패스트 모션을 번갈아 사용함으로써 인터뷰이, 즉 우리 이성민 교수님의 역동적인 모습을 더 생생하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 모션에서 적절한 효과음, 후룩 뭐 이런 거 들으셨죠, 여러분? 이런 것과 슬로우 모션 전체에 흐르는 어떤 다이나믹하고 좀 비트가 있는 배경음악 이런 것들을 아주 전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오늘의 인터뷰이 이성민 교수님을 굉장히 매력도를 좀 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고속 촬영 기법에 대한 예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혹시 반지의 제왕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지의 제왕 영화를 한 편밖에 안 봤는데 반지의 제왕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서 호빗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호빗이라는 영화는요. 보통 우리가 보는 TV는 1초에 30프레임 촬영, 보통 영화는 1초에 24프레임 촬영을 하는데요. 이 호빗이라는 영화는 영화에선 최초로 이 24프레임보다 더 많은 48프레임으로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감독은 왜 이렇게 프레임 수를 많이 넣은 고속 촬영을 썼을까요? 제가 의도를 뭐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이 호빗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많은 액션씬, 전투씬 등 움직임이 많은 씬에서 특히 움직임이 많을 때 이렇게 초당 프레임 수가 많으면 움직임의 표현이나 움직임의 역동성이 훨씬 더 부드럽게 구현되지 않을까, 어떤 그런 효과를 노리고 감독이 그렇게 프레임 수가 원래 영화보다 많게 넣어서 제작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 강의 다 보시고 호빗이란 영화를 좀 보셨을 때 특히 움직임이 많은 그런 씬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보다 영상이 더 부드럽네 라고 느끼셨다면 그것이 바로 프레임 수가 많은 고속 촬영 기법의 효과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인터뷰를 하기 전에 영상에 대한 형식적인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딱 시작할 때 어떤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인터뷰는 역시나 뭐 뛰어다니면서 할 수 없잖아요. 앉아서 하는 거잖아요. 역시 좀 밋밋하죠. 그래서 이런 밋밋함을 좀 피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좀 많이 썼습니다. 3대를 사용했고요. 또 3대 중에 한 대를 최대한 역동적인 샷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슬라이더는 장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즉 카메라 3대를 활용해서 하나는 인터뷰어, 즉 저를 촬영을 했고 나머지 한 대는 인터뷰이, 이성민 교수님을 촬영을 했고 나머지 한 대는 저와 이성민 교수님을 모두 잡은 풀샷, 여러분 기억나시죠? 풀샷,
풀샷을 찍었지만 그것이 단순히 그냥 고정된 풀샷이 아니라 슬라이더 위에 있는 풀샷을 사용했습니다. 자, 슬라이더란 장비는 뭘까요? 슬라이더란 여러분 슬라이딩 아시죠? 이렇게 쫙 미끄러지는 거. 그래서 슬라이더란 말 그대로 카메라를 얹어서 그 카메라가 옆으로 미끄러지듯이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워킹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를 말하는데요. 인터뷰샷의 어떤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 인터뷰에서 인터뷰어, 즉 저와 인터뷰 이성민 교수님 이 둘의 어떤 투샷, 여러분 배우셨죠? 원샷, 투샷이 역동적으로 담길 수 있게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런 슬라이더 샷을 사용함으로써 자칫 밋밋해질 수밖에 없는 인터뷰에서 어떤 형식적인 어떤 역동성을 살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터뷰에서 총 카메라 3대를 썼다고 했는데요. 자, 그럼 카메라를 3대나 썼을 때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것들을 시차적으로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이것을 나중에 편집하는 사람이 다 보고 질문 보고 이 카메라에서 답 보고 다시 이 카메라에서 질문 보고 이렇게 편집을 했을까? 물론 그렇게 편집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저희는 AI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프리미어 프로에는 이렇게 2대 이상의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 그 카메라가 녹화된 내용을 그대로 시간 순서대로 딱 맞춰주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멀티캠에 싱크를 맞춘다라고 이제 업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2대 이상의 멀티캠, 여러 개라는 뜻이죠. 멀티캠, 여러 개의 카메라를 사용해서 촬영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녹화의 시간을 맞추는 싱크를 맞추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편집을 한 내용이 바로 앞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영상입니다. 즉 이 편집 제가 했거든요. 편집할 때 하나하나 카메라 찾아가면서 편집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동시에 딱 녹화 시점을 맞춰서 거기에 맞게 교수님이 질문하실 때는 교수님 카메라, 죄송합니다. 교수님이 답을 하실 때는 교수님 카메라, 제가 질문을 할 때는 제 카메라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이후에 편집 강의 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인터뷰를 찍을 때 어떤 형식적인 내용에 조금 더 치우쳐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인터뷰의 내용 자체, 좋은 다큐멘터리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용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인터뷰를 촬영하기 위해서 내용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 먼저 라포죠. 여러분 라포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인간과의 어떤 관계죠. 보통 인터뷰어가 인터뷰이를 만나는 게 처음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전에 만났던 전문가님과 다시 만나서 다시 인터뷰를 하고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면 거기 나오는 범죄 심리학자 분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고정적으로 출연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그분 중에 어떤 분은 또 정치인이 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직접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제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그것이 알고 싶다의 PD는 그런 전문가들과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라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 말고도 다른 편 때도 계속 뵙고 이랬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특별한 경우인데 보통 제작자가 즉 인터뷰어가 인터뷰를 만나러 갈 때 처음 만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전화로 서로 스케줄 어레인지하고 할 때 전화를 했겠지만 대면하는 건 처음이면 어때요? 당연히 어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어색함을 풀기 위해서 책장에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 분 중에서는 특히 교수분들이 많으신데 교수님들 연구실을 가면 반드시 뭐가 있죠? 책장이 있죠. 그래서 이건 저만의 노하우인데 제가 이번 촬영뿐만 아니라 다른 촬영에서도 인터뷰를 갔을 때 전문가를 뵙게 되면 보통 저는 책장을 봅니다. 왜 책장을 보냐면요. 책장을 딱 봐서 제가 아는 책이 좀 있다거나 그러면 그 책을 제가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죠? 그 전문가와 저의 그 책이라는 공통 주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공통 주제가 생기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편하게. 이 상대방이 나와 뭔가 지식을 공유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이 저만의 어떤 노하우인데요. 기본적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갔을 때 저는 책장을 봅니다. 그래서 책장에 제가 본 책이 있으면 그 책에 대해서 교수님과 뭐 요즘 말하는 스몰 토크를 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아는 책이 없으면 쭉 주제를 보고 이런 주제에 대한 책들이 있구나, 이런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를 슬쩍 여쭤보고 이런 식의 약간 사전 스몰 토크가 라포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어색함을 깨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제가 책장을 보는 또 다른 이유는 거기 있는 책장에 있는 책을 보면 대부분은 그 책장의 책의 내용이
제가 오늘 전문가에게 여쭤보려는 주제와 맞닿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기본적으로 본인이 전공하는 전문 서적이 책장에 있을 것이고 인터뷰어인 저는 그 전공 내용을 여쭤보러 간 거기 때문에 그 책장의 내용이 인터뷰의 내용과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그런 책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서로 어색함도 풀고 라포도 형성하면 기본적으로 이후에 이어질 인터뷰 촬영이 굉장히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되더라고요. 저의 어떤 선험적인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에서도 그런 저만의 전략을 구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이 책장에 있는 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라포 형성과 아이스 브레이킹 기능도 있지만 오늘 인터뷰를 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함으로써 전문가, 즉 인터뷰 이 입장에서도 아, 내가 오늘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지 하고 인지적으로 좀 워밍업이 되고 인터뷰어도 아, 그래, 오늘 이런 주제로 내가 질문을 하지 라고 해서 양쪽 다 인지적으로 뇌가 워밍업이 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전문가를 찾아뵈면 전문가와 공통 주제로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 토크를 할 수 있는 주제를 잡는다. 이것이 또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터뷰 촬영 내용에 꽤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생각해서 제가 노하우로 우리 학생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전문가분들 중에서 실제로 이제 TV나 뭐 이런데 다큐멘터리에 많이 나오는 전문가분들도 계시지만 뭐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이런 촬영, 카메라, 조명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지 않은 전문가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이가 카메라, 조명 같은 우리 카메라 이퀴먼트, 촬영 장비죠. 저희 다큐멘터리 요소 중에 4가지 중에 하나인 촬영 장비에 익숙한 분이면 상관없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이런 지금 장황한 장비에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장비를 세팅하고 이러는 동안 인터뷰어가 인터뷰이에게 자연스럽게 어떤 스몰 토크를 하거나 뭐 장비들 뭐 복잡하시죠? 괜찮습니다. 저희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고 저랑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라는 이런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터뷰이에게는 굉장히 경직된 것을 어색함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촬영 장비에 익숙하지 않은 인터뷰이를 위해서 조금 시간을 벌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본격적으로 questions, 질문 내용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건 인터뷰를 할 때 답이 좋으려면 질문이 좋아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질문이 좋아야 나오는 답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나오는 답이 좋아야 인터뷰, 다큐멘터리 인터뷰 촬영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인터뷰어가 뭔가 질문을 애매하게 한다면 듣는 인터뷰 입장에서 이게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거지? 라고 하면서 엉뚱한 답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이가 다큐멘터리 주제에 딱 들어맞는 답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인터뷰어, 즉 질문자는 듣고 싶은 내용을 정확하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보 인터뷰어들이 많이 하는 실수 가운데 질문을 좀 장황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을 왜 장황하게 하느냐? 이유는 내가, 즉 인터뷰어가 이 인터뷰의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말을 들어야 하는 그 내용을 자기가 질문으로 쏟아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사회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야 되는데 사회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려면 이 자녀들을 보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돌봄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 질문이 굉장히 장황하죠. 그럼 전문가 입장에서는 답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예, 그런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앞에서 인터뷰어, 즉 질문자가 하려고 했던 내용을 사실 전문가한테 듣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질문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분들의 노동 참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라고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전문가가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보육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또한 직장에서 시간을 선택적으로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나머지 시간을 빨리 귀가해서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이런 시스템 정착도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의 어떤 보완도 필요합니다. 등등의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즉 질문자가 너무나 많이 장황하게 질문을 해버리면 답하는 사람은 네, 아니요, 그렇습니다 밖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보 인터뷰어들이 하는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질문을 애매하고 장황하게 한다.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뷰 2가 내가 대답하려고 준비했는데 질문자가 다 말을 했네? 이렇게 느끼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터뷰어는 듣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정확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인터뷰어가 정확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인터뷰어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말을 짧게 할 수 있는 기술? 아니죠. 바로 해당 지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 2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지만 질문을 하는 인터뷰어도 해당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공부는 좀 쌓인 상태에서 인터뷰 진행을 해야 좋은 인터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인터뷰이가 한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인터뷰는 단순히 질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답변이 아닙니다. 인터뷰는 대화입니다. 즉, 인터뷰어와 인터뷰이가 끊임없이 나누는 대화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어는 인터뷰이가 하는 답을 잘 듣고 거기에 맞는 추가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야말로 아주 풍성하고 내용이 훌륭한 인터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 조건입니다. 자, 앞에서도 본 영상에서 보시면 인터뷰어가 인터뷰의 답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평하고 그 내용을 보충합니다. 보셨죠? 여러분, 제가 그냥 단순히 듣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는 이런 내용이란 뜻이시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서로가 주고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앞에서 나온 내용, 즉 질문자가 질문 인터뷰 2가 한 답을 듣고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또 종합하고 엮어서 새로운 내용을 또 물어보고 이런 식의 유기적인 스토리텔링이 되어야지만 좋은 인터뷰가 내용적으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결국 타겟 오디언스에 맞게 기획한다는 앞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 하신 답변과 일맥상통하는군요 라고 제가 인터뷰 2의 말을 정리했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 인터뷰어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인터뷰어의 정리가 듣는, 즉 이성민 교수님 입장에서는 내 말이 잘 전달되고 있구나, 내가 한 말이 잘 정리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 다음 질문은 더 자세히 잘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실제로 몰입도도 굉장히 높아지게 합니다. 만일에 인터뷰 2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듣는 질문자가 이상하게 딴소리를 한다든지 전혀 맥락과 상관없는 소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을 보고 딴 행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인터뷰 2, 즉 이성민 교수님 입장에서도 이 인터뷰 자체에 몰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풍성하고 정말 좋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즉 인터뷰 현장에서의 전체적인 집중도와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터뷰라는 것을 단순히 질문과 답이 아닌 인터뷰어와 인터뷰이의 티키타카, 여러분 티키타카라는 용어 혹시 아시나요? 특히 여기서 이제 그 우리 남학생분들 중에서 축구 많이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인터뷰가 좋아지려면 인터뷰이와 인터뷰어의 티키타카로 시너지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터뷰는 대화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티키타카에 몰입하다 보면 서로 무슨 카페에서 막 얘기를 나누는 그런 게 아니라 엄연히 방송 영상으로, 영상 카메라로 촬영하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집에 염두를 둔 기술적인 고려는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터뷰어와 인터뷰의 티키타카는 중요하지만 인터뷰어의 말소리와 인터뷰이의 말소리가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편집 과정에서 그것을 잘라서 따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당연하겠죠?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시간적인 어떤 틈이 없는 거죠. 만일에 두 사람의 말이 다 섞이면, 물론 두 사람의 말이 섞이는 것 자체를 어떤 다큐멘터리 인터뷰 영상으로 쓴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은 편집을 하다 보면 잘라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잘라낸 걸 뒤에 거를 붙여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만일에 두 사람의 오디오가 물려 있다면, 오디오가 물렸다는 표현이 이제 전문적인 표현인데요. 제가 쓰겠습니다. 오디오가 이렇게 물려 있으면 이것을 잘라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질 경우가, 특히 편집과 같은 후반 작업을 할 때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티키타카가 중요하지만 인터뷰 촬영, 다큐멘터리 촬영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오디오가 겹치지 않게 촬영을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 인터뷰 2의 경우에는 영상에 대해서 문외한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저희과 이성민 교수님은 저희 미디어 영상학과 교수님이시라
아이의 오디오가 물렸나? 라는 질문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은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질문을 할 때에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뻔한 질문이고 답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지만 인터뷰어는 좀 비슷한 질문을 여러 번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 낭비이거나 인터뷰이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슷한 답변이 나올 게 뻔하지만 좀 다양한 각도로 좀 물어보면 전혀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자, 비슷한 이야기라고 해서 질문하기를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질문을 다양한 각도에서 해야지 또 새로운 이야기가 새롭게 인터뷰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걸 통해서 인터뷰 내용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 학생분들이 함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다큐멘터리 인터뷰 촬영 시에는요, 인터뷰어가 인터뷰에게 사전에 질문지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사전에 전화나 이런 걸로 섭외를 할 때도 뭘 여쭤보실지 질문을 주세요 라고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인터뷰이가 해당 분야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답변을 미리 정리하고 준비할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터뷰 당일날 인터뷰어가 반드시 사전에 드린 질문지에 있는 내용만 질문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에 있었던 티키타카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면 더 깊고 더 다양한 내용으로 인터뷰가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걸 답변하는 것이 또 전문가의 역할이죠. 단순히 전문가가 질문지에 있는 내용을 답만 하면 그것은 전문가의 어떤 인터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지를 사전에 드리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꼭 질문지에 있는 질문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뒤집어 생각해보면 질문지에 있는 내용만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인터뷰어, 즉 질문자가 해당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앞의 내용과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뷰는 다큐멘터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거를 회상하게 해서 현재 촬영 내용을 논평하게 해주는 기능도 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자, 인터뷰라는 것은 그 특성상 영상미를 살리기가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이 제작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터뷰 2를 돋보이게 하는 소개 영상 또는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해서 인터뷰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인터뷰가 좀 단조롭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영상학적인 시도들이 늘 존재해 왔습니다. 또 인터뷰어는 인터뷰이와 라포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또한 더 풍성한 다큐멘터리 내용을 위해서 인터뷰는 단순히 질문과 대답이 아닌 둘 사이의 티키타카 대화가 돼야 하겠습니다. 그런 티키타카 안에서 시너지가 나오고 또 예상치 못한 새로운 내용과 의미가 창출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강의 잘 들으셨나요? 특히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봤던 인터뷰 영상, 그 인터뷰 영상은 지금 이 강의를 다 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인터뷰 영상을 보시면 오늘 강의 내용이 더 잘 이해될 수 있는 그런 큰 학습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9강 인터뷰와 현장 연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